안녕하세요. 정호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대문구에 사시는 간병인으로 일했던 62세 박영숙님의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그날 나는 강남 대로변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우뚝 선 대문은 내 평생 본 적 없는 크기였지요. 새까만 철문 위로 황금빛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양쪽으론 하얀 대리석 기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으로 들어가는 집이 이렇게 화려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손가방 끈을 꼭 쥐고 심호흡을 길게 했습니다. 영수가, 흔들리지 마. 너는 내 일만 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경비실 창문이 미세하게 열리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지요. 간병인 박영숙입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철컥 울리자 내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길은 반듯하게 이어져 있었고 손질 잘 된 소나무와 분수대가 차례차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수 물줄기가 햇살을 받아 반짝일 때 순간 나는 내가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 앞 계단이 높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지요.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버텼던 날들, 아들의 등록금을 대느라 새벽마다 야쿠르트를 밀던 시간들, 그 모든 가난한 기억이 이 화려한 계단 앞에서 작아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련된 여인이 나왔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은은한 향수, 바로 회장님의 며느리 장미라였지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간병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지만 눈빛 어딘가엔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거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까지 닿는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하나같이 신라타워, 무림프라자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이 집이 진짜 강남 건물주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주름진 눈가와 해진 블라우스로 초라해 보였지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온 대로 성실하게만 하면 돼. 방문이 열리고 그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이불 위에 고요히 누운 노인. 강남의 건물 10개를 가진 회장 김태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아주 오래된 기억과 겹쳐 보였지요. 마치 내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닮은 듯.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겁고 살아있는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거기 누구요?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씀이었지요. 간병인 박영숙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낯익은 울림이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지요. 나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영수가. 이곳에 온 이유는 분명 있을 거야.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며 강남 건물주의 저택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회장님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고르게 들려오는 숨소리가 마치 오랫동안 끊겼던 내 기억을 두드리는 것 같았지요. 그분의 눈꺼풀은 다시 닫혀 있었지만 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 손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의자를 끌어 당겨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하루는 긴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환자의 호흡, 맥박, 움직임을 관찰하며 끝없이 곁을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일 같았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 장미라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은빛 쟁반이 들려 있었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어머님, 저녁은 드셨나요? 간단히 차려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 곁에만 있으면 돼요. 그녀는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지만 눈길은 끊임없이 나를 훑고 있었습니다. 친절해 보였지만 마치 낯선 이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지요.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해 보여도 이 집안의 공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그날 밤 장남 김도연이 귀가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 묵직한 발자국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도연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마치 걱정이라기보다는 재산이 걸린 상태를 묻는 듯한 말투였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조금 하셨습니다. 호흡은 일정하고 의식은 간간히 돌아오십니다. 도연은 나를 힐끔 보더니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말했지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군요. 간병인은 오래 못 버티던데 이번엔 좀 다르려나. 그 말 속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이 집에서 간병인이 오래 버티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곧 알게 되겠지요. 그날 밤 나는 회장님의 약을 챙겼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수액을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체위를 바꿔드렸습니다. 간병인의 기본이었지요. 하지만 수액 봉투를 살피던 순간 내 눈은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이상하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자주 보던 일반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라벨에는 생소한 성분명이 적혀 있었고 제조사조차 낯설었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방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얼른 태어난 척 대답했지요. 수액을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짓더니 괜한 호기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마치 내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이 집안에 가득 차 있는 듯 했지요. 하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다시 회장님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마치 나의 혼란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가만히 내 손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온기를 붙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영수가 겁먹지 마라. 여기엔 내가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창밖을 보니 강남의 빌딩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화려했지만 내 마음속 그림자는 짙어져만 갔습니다. 간병인의 첫날, 나는 이미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나는 회장님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고르게 들려오는 숨소리가 마치 오랫동안 끊겼던 내 기억을 두드리는 것 같았지요. 그분의 눈꺼풀은 다시 닫혀 있었지만 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 손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의자를 끌어 당겨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하루는 긴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환자의 호흡, 맥박, 움직임을 관찰하며 끝없이 곁을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일 같았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 장미라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은빛 쟁반이 들려 있었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어머님, 저녁은 드셨나요?
간단히 차려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 곁에만 있으면 돼요. 그녀는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지만 눈길은 끊임없이 나를 훑고 있었습니다. 친절해 보였지만 마치 낯선 이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지요.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해 보여도 이 집안의 공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그날 밤 장남 김도연이 귀가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 묵직한 발자국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도연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마치 걱정이라기보다는 재산이 걸린 상태를 묻는 듯한 말투였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조금 하셨습니다. 호흡은 일정하고 의식은 간간히 돌아오십니다. 도연은 나를 힐끔 보더니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말했지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군요. 간병인은 오래 못 버티던데 이번엔 좀 다르려나. 그 말 속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이 집에서 간병인이 오래 버티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곧 알게 되겠지요. 그날 밤 나는 회장님의 약을 챙겼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수액을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체위를 바꿔드렸습니다. 간병인의 기본이었지요. 하지만 수액 봉투를 살피던 순간 내 눈은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이상하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자주 보던 일반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라벨에는 생소한 성분명이 적혀 있었고 제조사조차 낯설었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방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얼른 태어난 척 대답했지요. 수액을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짓더니 괜한 호기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마치 내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이 집안에 가득 차 있는 듯 했지요. 하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다시 회장님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마치 나의 혼란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가만히 내 손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온기를 붙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영수가 겁먹지 마라. 여기엔 내가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야. 창밖을 보니 강남의 빌딩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화려했지만 내 마음속 그림자는 짙어져만 갔습니다. 간병인의 첫날, 나는 이미 알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옆에서 긴 밤을 지새우며 나는 문득 내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이 낯선 집안 공기를 견디려면 나를 지탱해준 과거의 기억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나는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된장과 고추장을 담가 장날마다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봄이면 논두렁에 들꽃이 피었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바람에 물결치곤 했습니다. 그런 풍경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10살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어둠 속에 가라앉았지요. 어머니는 눈물을 감춘 채 일만 했습니다. 영수가 너라도 꿋꿋해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면 내가 웃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20살이 되던 해 나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지요. 공장, 식당, 가정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했지만 세상은 늘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내야 했습니다.
25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였는데 유난히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영숙 씨, 고생 많았지요. 내가 평생 지켜줄게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후 아들 민준이 태어났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였지요. 그러나 행복은 또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젊었던 나이, 나는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밑반찬을 만들어 시장 골목에서 팔았지요. 겨울엔 손이 얼어 터졌고 여름엔 땀에 절어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영특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했고 학교 발표회에서 당당히 서는 모습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는 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내 반찬 장사 얘기가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고 집에선 말수가 줄었지요. 나는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내 감정을 감추고 웃으며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살아온 삶이 아이를 옥죄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간병일을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남의 집 병든 어르신을 돌보며 내 아들에게는 깨끗한 옷과 책을 사주고 싶었어요. 밤새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고 환자 옆에서 졸다가도 민준이 생각만 하면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다른 일 좀 해요. 친구들이 알면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베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요. 아이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반찬 가게를 접고 간병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 두 집 거치면서 수십 명의 노인을 돌봤습니다. 어떤 날은 고마워하는 눈빛을 받기도 했고 어떤 날은 모욕적인 말에 눈물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건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이번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강남 건물 10개를 가진 대부호의 집. 나는 그 집 문을 넘는 순간부터 내 지난 세월과 이상하게 맞닿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도 어쩌면 내 상처와 닮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새벽 회장님의 곁을 지키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아니, 회장님, 이 집에 제가 왜 오게 됐는지 어쩌면 곧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지난 삶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이 집에서 또다시 상처받지 않기를 부디 지켜봐 주세요. 간병인으로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이 집 사람들과 조금씩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작은 균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며느리 장미라였습니다. 그녀는 늘 고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내려드릴게요. 정성스레 대접하는 듯 했지만 그 손길에는 늘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술 끝은 미세하게 떨렸지요. 무언가를 감추려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관리하는 척했지만 늘 장부와 통장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은 회장님 약봉지를 들여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오래 못 버티실 텐데.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어떤 기대에 찬 눈빛이었지요. 둘째는 아들 김도현이었습니다. 밤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늘 헝클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상태야 뭐, 오래 못 가시겠죠. 그게 자연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 말투에는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재산을 기다리는 이해관계자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건물 지분만 내 손에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돼. 이번엔 틀림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간병인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단순한 간병을 넘어 이 집의 비밀을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는 손녀 김지수였습니다. 25살 아직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지요. 처음엔 조심스레 인사만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내가 회장님 곁에서 책을 읽어드리던 날 지수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도 할아버지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 아이는 맑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순수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 졸업하는 모습 보셔야죠. 그 말에 회장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수 양 회장님은 분명 듣고 계셔. 당신의 목소리가 가장 큰 힘이 될 거야.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부 최분희 여사. 이 집에서만 30년을 일했다고 했습니다. 굽은 허리에 굵은 손마디, 그러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엔 나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슬그머니 속삭였습니다. 이 집 겉은 반짝이지만 속은 썩었어. 눈 크게 뜨고 지내. 아니면 오래 못 버텨. 그녀의 말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경고는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나는 회장님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자의 집이 아니구나. 돈 냄새와 욕심이 가득 찬 집이구나. 내가 간병해야 할 것은 회장님의 병약한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 스며든 탐욕과 음모 속에서 회장님의 마지막 남은 숨결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가 이 집에서 본 것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 다짐이 내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집안의 균열이 더 크게 터져 나올 거라는 걸요. 간병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낯선 단서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우연들이 불길한 기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의 수액을 확인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간병 일을 하면서 익숙해진 눈이 있었지요. 수액 봉투의 라벨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쓰던 제품과 비슷했는데 제조사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색깔도 조금 탁했고 점성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뭐 하십니까?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수액 확인 중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아지려면 정확해야 하니까요. 그러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긴 병원이 아니잖아요. 괜히 호들갑 떨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 말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수액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지요. 도연이 밤마다 수액을 갈아 끼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낮에는 멀쩡한 수액이었는데 아침이 되면 라벨이 다른 수액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며느리 장미라도 수상했습니다. 낮에는 친절한 웃음을 짓다가도 밤에는 서재에 앉아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도를 지나며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오래 못 버티셔. 건물 등기 정리만 끝나면 나머지는 우리 거야.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기다려온 순간이 곧 온다는 듯이요. 가정부 최분희 여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오래 못 버틴다 했나? 이 집은 피냄새가 나, 피냄새.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희 여사의 얼굴은 피곤을 넘어 공포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녀 지수는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아버지 좀 나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 눈빛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조금은 좋아지신 것 같아.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낡아 있었고 글씨는 급히 쓴 듯 삐뚤었습니다. 이 집은 안전하지 않다. 조심하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이 내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누가 남긴 것일까요? 왜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을까요? 그날 밤 회장님은 고개를 미세하게 돌리며 내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켜줘. 지수.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분명 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수, 지켜줘.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환자의 몸을 돌보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의 어둠 속에서 진짜 가족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불빛이 꺼진 저택 복도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내 발자국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조차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내가 본 걸 잊지 마. 이 집은 무언가 숨기고 있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지 말고 끝까지 눈 뜨고 있어야 해.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강남대로의 불빛이 흔들리고 저택 창가에 매달린 커튼이 바람에 따라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내 마음도 그 흔들림처럼 불안했습니다. 회장님의 방을 정리하다가 나는 우연히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진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는 글자가 빼곡하게 박힌 서류들이었습니다. 강남 일대의 건물 10개, 모두 회장님 명의였지요. 그 자체로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일부 서류에는 이미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도장의 주인은 며느리 장미라와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손끝이 떨려 서류를 덮었습니다. 간병인 신분으로 감히 알지 말아야 할 걸 본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속삭였습니다. 이 집 뭔가 심상치 않다. 그날 저녁 가정부 최분희 여사가 내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봤구만 서류. 그녀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사님,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녀는 주름진 입술을 떨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재산이 피보다 진한 집이야. 그 순간 회장님이 미약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얼른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다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등기, 빼앗기지 마라.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분명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던 겁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도연이 몰래 방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꾸벅 졸고 있었지만 낮은 말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버티세요. 재산은 제게 물려주셔야죠. 그는 회장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의 눈가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광경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도연은 태연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장미라는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서류 정리 다 됐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조만간 끝날 거야. 이제 걱정 마. 나는 주방 출입구에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미소는 차갑게 얼어붙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손녀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자꾸 손을 움켜쥐시던데.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맑음이 이 집의 어둠에 금세 물들까 두려웠습니다. 지수야, 내 목소리가 할아버지께 큰 힘이 돼. 계속 곁에서 이야기해드려. 나는 그렇게만 말했지요. 그날 밤 다시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과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품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부탁합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런 사진이 숨겨져 있었는지, 모든 게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있던 나는 회장님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낯설면서도 낯익은 그 얼굴. 어쩌면 내 지난 세월과 얽혀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순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영수가. 망상일 뿐이야. 너는 그저 간병인이야. 간병만 잘하면 돼. 하지만 아무리 다잡아도 내 안에서 번지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피와 인연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가슴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내 앞길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곧 이 집의 비밀이 드러나리라는 것을요.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간병인으로서의 의무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잃어버린 내 삶의 조각을 붙잡는 일이 될까요? 며칠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강남대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껍데기 같아 보였습니다. 저택 안공기는 날이 갈수록 더 탁해졌습니다. 겉으론 고요했지만 그 속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팽팽했지요. 나는 여전히 회장님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의식 없는 듯 누워 계셨지만 가끔씩 손끝으로 내 손을 움켜쥐곤 했습니다. 그 힘없는 손길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그러나 도연과 장미라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무시하는 정도였는데 이젠 노골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 도연이 던진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간병인이 뭘 그렇게 열심히 챙깁니까? 우리 아버지 사정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 장미라는 더 교묘했습니다. 영숙 씨 수고 많으세요. 근데 혹시 불필요한 호기심은 버리셨으면 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동자 깊숙이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저는 제 역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선을 넘은 듯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갈등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봉투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나는 분명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확인했는데 어느 날은 알약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분이 여사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말아요. 오래 못 버텨요. 그 말은 경고 같으면서도 체념 같았습니다. 내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 지수에게서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어제 아빠랑 엄마가 크게 싸웠어요. 할아버지 건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선명해지는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는 결국 회장님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가진 건물들이.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연이 서재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등기 이전,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아버지 상태는 곧 정리될 거니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생명을 시간표에 맞춰 계산하고 있던 겁니다. 나는 숨죽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 물러나야 할까? 하지만 회장님이 내 손을 움켜쥐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지수, 지켜줘.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모든 망설임을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내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간병인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조만간 시설로 옮길 겁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나를 삼킬 듯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회장님의 생명이 아니야. 그저 건물이야, 돈이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 홀로 앉아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저택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내 눈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이 시작되려 한다. 나는 이제 물러날 수 없다.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택의 그림자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그림자는 그보다 더 짙었습니다. 잠들 수 없는 새벽 회장님 곁에 앉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 묻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 나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24시간 간병, 급여는 많지만 그만큼 힘들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마주하는 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생명과 탐욕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한가운데 내가 끼어 있었지요. 며칠 전 본 도연의 전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된다.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가 말한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회장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어야만 그 건물들이 그들의 손에 들어오니까요. 나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난다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난다면?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혹시 나에게 해를 끼치려 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도 나를 옥죄었습니다. 어느 방, 어느 복도에 있어도
누군가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감도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내 손을 잡고 남긴 그 말, 지수, 지켜줘. 그 짧은 목소리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불씨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와 회장님을 지켜주겠습니까? 내 인생, 여태 수많은 고생을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눈 감고 모른 척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분이 여사는 퇴근하면서 내게 속삭였습니다. 괜히 끼어들지 마요. 오래 못 버텨요.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난 모른 척 못해요. 내가 본 걸 본 이상 끝까지 가야 해요. 며느리 장미라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영숙 씨, 밤마다 돌아다니는 습관은 버리세요. 괜히 의심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겉으론 걱정 같았지만 그 속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날 향해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간병인 따위가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여긴 내 집이 아니야. 그 말에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내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나는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지금 폭발하면 끝입니다. 나는 반드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회장님을 지키려면, 지수를 지키려면 내 분노는 견뎌야 했습니다. 지수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왜 자꾸 싸워요? 할아버지는 언제 일어나세요?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 차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내 자신이 싫었지만 그보다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더 두려웠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곧 괜찮아지실 거야. 그러니까 지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압박은 내 안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도 몰려왔습니다. 회장님의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 상태를 보러 온다며 들어와서는 몰래 장부나 계약서를 훔쳐보려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인 내게 그럴 권한은 없었지요. 나는 그저 눈치만 보며 회장님 곁에 붙어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된다고. 무너지는 건 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만약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이 기록은 진실을 말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움과 결심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려온다는 것을요. 그 폭풍 속에서 나는 선택해야 할 겁니다. 숨을 것인지 맞설 것인지. 그리고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맞설 거야. 내가 이 집에서 본 진실을 끝까지 붙들 거야. 나는 늘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는 성격이었지요. 힘들어도 배신당해도 그래도 사람은 끝내 선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와서부터 내 믿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서도 배신을 맛보게 되었지요. 며칠 전부터 분이 여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경계하면서도 은근히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몰래 귀띔해주기도 했지요. 이 집 오래 못 버틴다. 그 한마디가 내게 큰 경고가 되었고 나는 그 말을 의지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이 여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를 외면하는 듯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분희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숙 씨,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 그냥 월급 받고 조용히 나가. 그 말은 충고 같으면서도 동시에 선을 긋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수액이 이상한 것도, 며느리 전화를 엿들은 것도. 그러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 했던가? 기억 안 나는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희 여사가 나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회장님 곁에서 기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문득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몰래 나가보니 분희 여사와 장미라가 복도에서 서류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분희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라는 봉투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들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라 믿었던 분이 여사는 결국 나를 팔아넘긴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내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간병인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오늘부로 나가주시죠.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이 주제넘게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니까요. 증인도 있습니다. 분희 여사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그 순간 분희 여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분희 씨, 정말입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손녀 지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매달렸습니다. 아빠, 영숙 선생님 나가면 안 돼. 할아버지랑 저 누가 지켜줘요? 아이는 몸을 떨며 내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도연도 장미라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쫓는 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목숨 같은 이 자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나는 방으로 들어가 흐느꼈습니다. 분희 여사의 배신이 너무도 쓰라렸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건 곧 나 자신도 잃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눈물을 닦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다.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내 두 눈과 내 손으로 진실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연히 회장님 서랍 속에서 오래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낡은 사진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님, 그리고 낯선 여자와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나의 어린 시절 얼굴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가?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 회장님이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던 말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희 여사의 배신으로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 봉투 하나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진실과 피로 얽힌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이 내 두려움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나를 밀어내려 한다면 끝까지 버티겠다. 회장님이 숨겨온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내겠다. 나는 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과 메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님, 낯선 여자, 그리고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이 내 어린 시절과 겹쳐 보이던 그 순간의 충격은 아직도 심장을 세게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이 집안과 피로 이어진 사람일까? 그 의문은 동시에 희망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왜 버려져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침묵 속에 묻혀야 했던 걸까요? 그러나 내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의 균열은 눈에 띄게 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도영과 장미라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이 등기 서류 처리 미루지 않았으면 진작 끝났어. 말 조심해요. 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다 들통났을 거예요. 그들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고 하녀들과 경비들까지 숨죽이며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혼란 속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그만 싸워요.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냉정하게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어린애가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이 집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곧 나에게도 옮겨 붙었습니다. 그날 밤 장미라가 방으로 들어와 날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영숙 씨,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요? 이 집 일에 더 끼어들면 당신도 다치게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일이라. 그 할 일이 당신 목숨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건 아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또다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회장님의 수액 라인에 희미한 침전물이 보였습니다. 분명 낮에 내가 교체한 새 수액이었는데 밤사이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장님은 온몸이 식은땀에 젖었습니다. 분이 여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분이 씨, 어제 수액 누가 바꿨어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게 뭐예요. 그만 좀 참견해요. 그녀의 얼굴은 이미 나와 담을 쌓은 듯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침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회의 자리에서 도연과 장미라가 회장님 건물 지분 문제로 대놓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 욕심 때문에 다 망해가는 거예요. 웃기지 마요. 애초에 내 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하인들 앞에서 체면도 잊은 채 욕설이 오갔습니다. 나는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저들의 갈등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돈, 권력을 둘러싼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해 내 방 앞에 찾아왔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지? 우릴 모른 척 해줘. 그럼 당신한테도 좋은 일 있을 거야.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본 걸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어디까지 감히. 그는 욕설을 퍼붓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두려움에 떨며 꼬박 세웠습니다. 무너지는 건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 분노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곧 무언가가 터진다. 내 속마음은 이미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곧
이 집안 모든 관계를 집어삼킬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곁에 앉아 손을 잡으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곧 폭풍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이 집에서 진실을 지켜낼 겁니다. 모든 게 터질 듯 팽팽하게 끌려있던 그 무렵 나는 또다시 믿기 힘든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던 저녁이었지요. 저택의 창문들이 흔들리고 낡은 대문이 덜컥거렸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불안한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회장님 곁에서 졸다시피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호흡은 잔잔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 속 배처럼 불안했습니다. 그때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경비마저도 놀란 듯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관에서 들려온 소리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낯선 목소리, 그러나 내 가슴이 기억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최 회장님 계시죠?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30년 전 내가 끝내 잊지 못했던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옮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흰머리 가득한 머리칼, 그러나 분명 내가 기억하는 얼굴. 아버지, 내 입술에서 무심결에 새어나온 말에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영숙이냐?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죽었다고만 믿었던 아버지가 내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집안은 술렁였습니다. 도연과 장미라는 얼어붙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비들은 당황했고 지수는 내 곁에 붙어서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버리고 말았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왜 날 두고 떠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조폭들에게 쫓기고 있었어. 회장님 재산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고 너까지 위험에 빠질까봐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 존재를 숨기라고 했지.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게 결국 너를 더 아프게 만들었구나.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망했던 세월, 홀로 견뎌야 했던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버려졌어야 했나요? 그 오랜 세월 저는 혼자였어요. 내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혔습니다. 도연은 곧 표정을 굳히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이미 죽은 걸로 처리됐어. 여기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미라 역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숨기고 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질 듯한 몸을 부축받으며 내게 작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다 들어있다. 도연이와 장미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까지. 그의 눈빛은 마지막 불꽃처럼 반짝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낡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거기엔 회장님 재산을 둘러싼 음모, 도연과 장미라의 독약 투여, 정황, 그리고
나의 출생 비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왜 내가 이 집으로 오게 되었는지, 왜 회장님이 내 손을 붙잡고 지수 지켜라 하셨는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등장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내 삶의 빈칸을 메워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이 집의 진실도 지수도 그리고 저 자신도. 아버지가 나타난 그날 이후 저택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으로 뒤덮였습니다. 도연과 장미라는 표정이 굳은 채 서로를 노려보았고 하인들과 경비들은 걸음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나는 손에 쥔 수첩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은 채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수첩 속 기록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회장님의 생명, 지수의 미래, 그리고 내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가족회의라는 명목으로 큰 응접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커다란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도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아버님 상태가 오래 못 가실 것 같으니 이제 재산 정리를 시작해야겠네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입 다물어요, 도연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님 수액에 독을 탄 것도 등기를 조작하려 한 것도 전부 이 안에 기록돼 있어요. 도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간병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을 흔드나. 그는 고함을 질렀지만 장미라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것을요.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들이 회장님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숨을 고르며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저에 대한 진실까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 응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피부치였습니다. 어린 시절 버려졌던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수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가족이라고요?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지수야. 나도 이 집의 피였어. 그래서 내 할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부탁하신 거야. 너를 지켜달라고. 도연은 미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극 같은 소리야. 간병인이 갑자기 우리 집안 피라고? 누가 믿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이미 나는 순덕 아주머니와 함께 증거를 경찰에 넘겨둔 상태였습니다. 수첩 속 기록, 그리고 CCTV에 남아있던 영상까지. 도연과 장미라가 회장님의 수액에 독을 주입하던 장면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지요. 박도연 씨, 최장미 씨, 살인미수 및 재산권 불법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응접실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내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간병인 따위가 감히 우리를 망치다니. 그러나 경찰들이 그를 제압했고 장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단어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잘했다.
영수가 이제 됐다. 나는 눈물이 터져 흐느끼며 그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이제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분의 눈에서 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긴 세월 동안 숨겨온 죄책감과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날 응접실은 울음과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했고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으니까요. 회장님이 흘린 마지막 눈물이 내 손등을 적셨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지수의 눈물, 회장님의 속삭임, 그리고 내 안의 오래된 상처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순간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숨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이 집안의 어둠을 밝혀낸 사람으로 남겠다.